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수석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이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금융회사들의 1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황, 한국명 황성국 씨가 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뉴욕에서 환자 이송용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비행교관 2명이 숨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이사회가 강제 절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각국 정부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국민들 사이에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안보관계 강화와 긴밀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일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모처럼 기쁜 소식인데요. 미국이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진단인데 코로나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대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이자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인 파우치 박사가 미국은 이제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right now in this country out of the pandemic phase. Namely, we don't have 900,000 new infections a day and tens of thousands of hospitalizations and thousands of deaths. We are at a low level right now. 올 초 미국을 강타했던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입원과 사망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폭발적 대유행 국면에서 통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간헐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만 미국과 달리 세계는 여전히 대유행 국면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andemic means a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infection that spreads rapidly among people. So if you look at the global situation, there's no doubt this pandemic is still ongoing.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는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검사를 줄이고 있다며 코로나 국면이 달라졌을지라도 세계는 여전히 대유행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국에서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의 58%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감염자 통계인 25%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감염자는 지난해 말 시작된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감염자가 30%였지만 올 2월 조사에서는 58%로 3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높았는데 17세 이하의 경우 4명 가운데 3명인 75%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지난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22%나 상승한 만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감염 후유증, 일명 롱 코비드가 세계 보건 의료계의 심각한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19 치료 환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피로나 호흡곤란, 수면 장애 등의 후유증이 최소 1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특히 감염에 따른 증상이 심할수록 후유증도 오래 나타났는데 외래로 치료받은 증상이 약했던 환자는 롱 코비드 발생 비율이 1%였지만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엔 32%가 롱 코비드를 겪었습니다. 롱 코비드 환자의 외래 진료 비율은 최소 감염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급격히 높아졌는데 이는 의료계에 롱 코비드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국제 금융회사들의 1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한국계의 미국인 투자자 빌황, 한국명 황성국 씨가 미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빌황 씨와 패트릭 헬리건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를 체포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3월 국제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때문입니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통해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면서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고 국제금융회사들은 10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씨 등이 금융회사를 속여 거액을 빌렸고 이를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투자함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was not business as usual or some sophisticated strategy. It was fraud.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황 씨 등은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황 씨는 이날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황 씨의 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 황 씨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으로 1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환자 이송용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헬기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훈련 비행 중 뉴욕주 제네시 카운티 엘바타운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에 탑승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버펄로에 본사를 둔 머시 플라이트는 벨 429 헬기를 이용해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비영리 회사입니다. 사고 헬기는 2개의 엔진이 장착돼 있으며 경납고가 있는 제네시 카운티 공항에서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했습니다. 머시 플라이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조종사인 제임스 사우어와 비행 교관이 추락 사고로 사망했으며 사고 발생 후 모든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족과 우리 직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연방항공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헬기 추락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날씨가 이번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헬기 추락 과정에서 사고 현장 인근 끊어진 송전선을 발견했지만 이 역시 사고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한 명이 숨진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한인 베이커리에 출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는 어제 사고로 숨진 남성이 39살 레오니다스 아십 세리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이민 온 레오니다스는 사고 당시 한인 베이커리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해당 베이커리를 소유한 한인 업주는 고펀드미 사이트에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 페이지를 개설하고 시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한편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은 흰색 지프 체로키로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 5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남가주 지역의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이사회가 강제 절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와 나무 등에 대한 야외 물주기는 일주일에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지역이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가 좀 더 내렸지만 아직까지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수를 당부함과 동시에 강제 절수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잔디와 같은 야외에 물을 주는 행위를 일주일에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LA 카운티 북서부와 샌게브리엘 밸리 일부, 그리고 벤추라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사는 주민 600만 명입니다. I want to just really stress how critical this is. The amount of water we have available to us now is not going to be enough to carry us through the entire year unless we do something different, unless we take actions. 만약 절수 명령을 어겼을 경우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주지의 잔디를 친환경 가뭄 방지 조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제곱피트당 $2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0제곱피트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국은 이와 함께 남가주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현재 물 사용량의 30%를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40%는 극심한 가뭄으로 95%는 심각한 가뭄 상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종료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읍 기자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나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 선진합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끼는 게 어떻게 선진합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붙여지는데 민주당이 171석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 직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시킨 뒤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여론전을 펼쳐온 검찰은 이제 마지막 카드, 법적 대응 방안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권 축소 법안의 국회 의결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검찰은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를 문제 삼았습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기된 영장 청구권을 근거로 수사권 폐지는 곧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던 검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인데 헌법상의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헌재가 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통과된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이미 민주당 법안 발의 단계부터 대검찰청 내부에 TF팀을 꾸려 헌법쟁송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법이 수사검사를 기소해서 배제한 데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번 법안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논평을 냈는데 다만 검찰도 진지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오늘부터 변호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할 경우 바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 신속한 군사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전략적 위협이 가해진다면 번개처럼 빠른 대응을 하겠다며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А мы хвастаться не будем. Мы будем их использовать, если потребуется. И хочу, чтобы все об этом знали.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 EU는 러시아가 가스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유럽을 분열시키려는 크렘린의 시도는 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era of Russian fossil fuel in Europe is coming to an end. Europe is moving forward on energy issues.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EU 국가들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6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마리우폴 등에서 민간인 대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국립박물관 건립이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건립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기준 미국 내 아태계 인구는 모두 2,400만 명. 지난 2010년 이후 20%가 증가하면서 소수계 민족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120주년을 맞는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더해 중국계 이민자들의 이민 역사도 200년이 넘었지만 아직 커뮤니티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And now more than ever, with the rise in hate crimes like the Atlanta shootings and other acts of violence in New York City and throughout the country, we keep hearing this phrase, "You don't belong here."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전파하기 위한 국립박물관 건립 계획은 지난해 5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어제 하원에서 건립위원회 설립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역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And the contributions of this community have shaped our nation's infrastructure, economy, culture, and so much more. We must never forget that AAPI history is also American history. 모두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될 건립위원회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박물관 건립 위치와 예산, 필요한 기금 모금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앞서 2004년 건립된 인디언 박물관, 2016년 건립된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의 사례를 봤을 때 위치는 수도 워싱턴 DC가 확실시되고 명칭은 아시안과 하와이 원주민 등을 아울러 아태 역사문화 국립박물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립박물관인 만큼 예산의 절반가량이 연방 지원금으로 충당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아시안 태평양계 커뮤니티가 서로 힘을 모아야 국립박물관 건립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등록금을 빌린 사람들에게 1인당 최소 $10,000씩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8월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학자융자금 빚과 관련해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며 탕감 결정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탕감 방안은 학자융자금 상환유예가 끝나는 8월 31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탕감액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50,000를 요구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최소 $10,000를 탕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주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자의 학자융자금 가운데 연방융자금도 탕감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4,300만 명이 연방학자융자금으로 1조 6천억 달러를 빚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학생평가에서 호감도나 용기 등 성격적 특성을 사용할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하버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대학 입학 결정에서 지원자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버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법안은 4년제나 2년제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입학 과정에서 호감도나 용기 등 성격적 특성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내역을 일반은 물론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하버드 대학과 학생 측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아시아계 학생들은 성격 등급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입학 기회가 저해됐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도 이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